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봉기 교수의 법푸정, 법으로 푸는 정치 풍향계입니다. 오늘 메인 헤드라인은요,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론이 여전히 모락모락 지금 피어나고 있다. 이것이 섣불리 그렇게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개헌론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론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것은 뭔가 지금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쓴 글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재판 소원 논란이 여전히 그 현실적인 이런 현안적인 주제로서 아직까지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 치고받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재판 소원 논란의 진상이 실제 그 다투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 소원 논란을 파헤친다,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빙자한 법 왜곡하면은 이거는 이제 드디어 앞에 개헌해서 헌법을 무력화시켜서 현행 헌법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그 헌법 128조 2항 그 규정, 현직 대통령이 자기가 당대에 개헌을 하게 되면은 자기한테 임기 연장이라든지 중임 변경 개헌에 관한 규정은 자기한테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을 무력화시키고 장기 집권을 꾀하는 이와 같은 헌법을 파괴하는, 헌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하나의 시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원의 사법부보다는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사법부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게 함으로써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시키고,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고 하는 것들, 이것들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시도로서 법원의 재판도 이제 앞으로는 헌법재판소, 이미 장악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바로 재판소원 논란이죠. 겉으로 보면은 이제 그 정도의 사이즈, 그 정도의 설명 정도로 그치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역학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깨뜨리고 사법부 독립을 부수고 헌법재판소를 더 상위에 놓는 형태로 그렇게 가면서요. 그래서 이 재판소 논란을 인정을 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요, 결국은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다 하는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일 이재명 연임을 위한 개헌론을 추진을 하면서 그 개헌 때 사법부 안에 헌법재판소를 끌어들이면서 헌법재판소를 더 상위에 놓는 이런 개헌 추진을 분명히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말을 안 들으니까 판검사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법을 해석하는 형태로 또 자기네들이 가이드라인을 준 그 내용으로 재판이나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판사도 검사도 모두 다 법을 왜곡해서 재판을 했다, 법을 왜곡해서 법을 굴절시켜서 수사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10년 이하 징역이다, 이렇게 지금 그런 어떤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법 왜곡죄 형법 개정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법관이나 검사가 수사나 재판을 공정하게 해라, 정의롭게 해라 하는 이와 같은 정의에 대한 요구로서 일반 국민들은 판사 검사에 대한 어떤 경외감, 단순한 어떤 존중 이런 정도보다는 오히려 피해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떠들어대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요, 법관 검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우리 국민들한테는 적지 않게 그렇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한 그 법관 검사에 대해서 더 공정하게 하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정의를 빙자한 법 왜곡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고
또 이 그 판검사를 자기네들이 정해준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고 그렇게 재판 수사하게 되면은 그 판검사 자체를 사람을 판사 검사를 사람을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국가의 영원한 과제, 민주국가의 영원한 과제, 바로 그것이 사법정의다. 사법정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어쨌든 오늘 방송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이 네 가지 주제를 모두 다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한번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재명 연임 개헌론 모락모락하는 이 부분부터 먼저, 그 다음에 재판소원 법외국제 사법정의 이 순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만 휴식. 1초, 2초, 3초, 4초, 5초. 예.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오늘 올린 글을 좀 여러분들께 몇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혹시 저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마침 SNS를 지금 보는 입장이니까요. 우리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2012년도에서 14년까지 로스쿨 원장을 했습니다. 독일 민스터 대학교에서 1989년 5월 달에 독일 민스터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민스터 대학교 하면은 제가 나와서 유명한 학교라기보다는 김수환 추기경 님이 민스터 대학교 신학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하다가 한국에 불려 들어갔죠. 소환이 됐죠. 학위를 끝내지 못하고 돌아가서 그렇게 이제 주교를 맡고 추기경까지 이렇게 된 그런 학교로 유명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으로부터 유명해졌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또 유명한 분이 바로 김종인 우리 대선배님. 두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김종인 선배님이 우리 그 민스터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를 하시고 그렇게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989년 박사학위를 받고, 제가 최연소 법학 박사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28.5세, 28세 6개월에 제가 독일에서 법학 박사를 학위 취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은 기억을 딱 해놔주세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그냥 막가파 스타일 사람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더 공부한 기간이 그만큼 더 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박사학위 따고 나서도 공부한 기간이 그만큼 더 길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저는 귀국하면서 1989년부터 97년까지 헌법재판소에 있었는데 96년에서 97년은 또 1년간 겸임을 한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박사학위를 하고 28.5세에 제가 한국에 귀국을 딱 해서, 저는 독일에서 독일 유학 간 것은 교수 되기 위해서,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유학을 갔는데 89년도에 이제 우리 나이로 29살, 또 더 많게 보면 우리 나이로 30살, 29세 우리 나이로 당시에 29세 30세 되는 그 독일 박사라고 해서 이게 쉽게 그렇게 교수가 되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연령 사회다라고 하는 거, 그걸 제가 깨닫고 헌법재판소에 그냥 진득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귀국하면서 바로 헌법재판소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아대학교 법과대학에서 2006년 2월까지 있다가 현재 우리 경북대 로스쿨 2006년 2월 달에 우리 현재의 경북대 로스쿨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지금 그 20년을 앞두고 있죠. 네. 어쨌든 그렇고요. 저는 더 SNS 들어가면 저는 다 오픈이 돼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부산 동고등학교 나왔고, 또 부산의 성지중학교 나왔고, 남천 초등학교, 남천국민학교 나왔고, 경남 거창 출신입니다. 경남 거창인데 거창에서 제가 국민학교 5학년 1학기까지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2학기 되면서 부산으로 전학을 갔는데 부산의 남천 국민학교에서 이제 거창 국민학교에서
거창국민학교를 다니다가 남천국민학교 가서 졸업을 하고 성지중학교, 부산동고등학교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뭐 또 밑에 또 누군가 그거 다 알고 있는 거다 하면서 또 장황하게 이런 얘기 뭐 하려고 또 하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양해하십시오. 제 방송입니다. 제 방송이니까 양해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잠시 잊어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뜨기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재명 대통령 연임에 대해서 개헌론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손사래 치는 것이 아니고 손사래를 치더라도 적극적으로 손사래를 치면은 그게 오히려 또 긍정적인 이런 내용을 의미를 갖게 해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연임의 의지가 의외로 조원철 그 법제처장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의지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것이 조원철 법제처장이 법사위 국감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 개헌을 통해서 연임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검은 의도를 슬며시 밝혔다고 하는 것, 이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국감장, 제 신봉기 칼럼인데요. 국감장에서 새어나온 이재명 연임 개헌의 엄령,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연임 개헌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시도한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재명 연임 개헌에 대한 이런 의지가 거기에 깃들여 있더라. 그것을 우리는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쭉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께 필요하면은 조금 해설을 보태고 아니면은 쭉 이어가겠습니다. 엊그제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10월 24일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의 한마디가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그는 4년 연임제 개헌이 추진될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 결단 사안이라고 답했다. 짧은 답변이었지만 헌법의 금기를 건드리고 권력의 의도를 비친 발언으로 해석되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자기 연장 시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헌정적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장이 국민의 결단이라는 표현으로 이 조항의 경계를 흔들면서 헌법의 명문을 정치적 해석의 영역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 한 문장이 헌정 질서의 긴장을 높였고 권력의 의도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왔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한 문장요? 4년 연임제 국민의 결단 사안이다. 4년 연임제 개헌이 추진되면은 현직 대통령에게 그 4년 연임 출마가 가능하냐? 현직 대통령에게도 그 출마 가능하다고 하는 것, 4년 연임제라고 하는 것이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국민의 결단 사안이다. 이렇게 답한 것. 이게 바로 그 한 문장이 헌정 질서의 긴장을 높였고 권력의 의도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 처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그의 발언은 개인적 견해라기보다 권력 내부의 기류를 반영하는 언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4년 연임제 개헌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곧 이재명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을 열어주는 통로가 된다. 권력의 욕망이 헌법의 금지선을 넘는 순간에 헌정주의는 균열되기 시작한다. 더 큰 문제는 이 발언이 민주당 내부의 미묘한 균열을 자극했다는 점이다. 여당 내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정권 안정과 국정 연속성을 이유로 연임 논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단임제 원칙과 당내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그룹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중진 의원들은 충분한 수기 없이 충분한 고민 없이 논의 없이 제도 변화를 추진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신중론을 제기하는 중진 의원들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친이재명, 친대통령 측에서는 연임제 자체가 시대적 과제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제 자체, 연임제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입장의 논의에 지속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연임제 추진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밝힌 바 있고, 고민정 의원 역시 세대 교체와 경쟁의 공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중도층이 권력력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서 정치적 파장을 경계했습니다. 한편 당내의 일부 친명계 인사들은 이재명계, 용산계 인사들은 연임 논의 자체가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과정이라면서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지금 상당히 정청래 반명은 아니지만은 비명계 쪽이죠.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차기 대권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정청래 의원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는 인물이지만 그의 입장 역시 연임 찬성을 공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당 내 논의 과정의 다양성 보장이라고 하는 이런 원론적 수준에서 정청래 대표는 그런 당내 논의 과정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거 그거 얼마든지 보장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연임에 대해서 직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 있어서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4년 8개월 9개월이 지금 남았는데, 지금 4년 한 8개월 남았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정청래 의원이 아무리 당대표라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면으로 머리를 쳐박고 들이받아 버리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기는 사람은 오히려 이재명이죠. 아직까지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도 강경하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현직 대통령, 그래도 살아있는 권력 현직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다든지 직접적으로 직격하면서 들이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민주당은 찬반으로 선명하게 나뉜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이해관계와 정치적 계산이 교차하는 복잡한 내부 구도를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은 이런 내부 갈등의 불씨를 노출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의 연속성과 세대 교체의 필요성 사이에서 긴장을 높이고 있고,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이 균열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개헌 시도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 4년 연임제, 현직 대통령도 출마 가능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내용적으로 집어넣을 것이고, 그것을 국회에서 개헌안을 가결시킬 것이고, 개헌안 가결시키려고 그러면 3분의 2니까 200석이 돼야 되거든요. 국힘에서 몇 명만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회유를 시켜서 200명을 만들어서 개헌안을 국회 가결시키고 국민투표에 붙이면은, 어떻든 국민투표에 붙이기만 하면은 일단 가결은 되거든요. 과반이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을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 측 입장, 용산 입장에서는 개헌을 시도하겠다 하고 작심만 하면은 얼마든지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려되는 겁니다. 권력 내부의 갈등은 언제나 외부 정치 세력의 기회가 되어 왔다. 이제 각 세력이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4년 연임제를 위한 개헌, 또 개헌을 통해서 4년 연임제 개헌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출마 가능성을 열겠다라고 하는 이 방향이 지금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 세력, 즉 야당, 현재의 야당, 국힘, 또 국민들, 언론들 이쪽에서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은 더 분명해졌다는 거죠. 왜? 조원철 법제처장이 그 의지를 우회적이지만은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이에요. 국민 의지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이 4년 연임제 대통령으로서 개헌을 한 이후에 이 대통령이 출마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능성을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에서 이것이 충분히 추론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국힘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헌법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균열의 전선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연임 개헌은 민주당 내의 차기 주자들의 기회 박탈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해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안에서 정청래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또 기타 또 차기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 세력 구도에 있어서 서로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야 된다. 국힘에서는. 국힘이 혼자서 자력으로 지금 그 범여권 193석, 193대 107이라고 하는 이것을 요 구도가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힘이 민주당을 깨기는 정말 힘들어요. 이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랬죠. 민주당도 쪼개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사안별로 해서 그 쪼개진 정당 중에 어느 한쪽이 국힘하고 또 정책 연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전환을 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열려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민주당이 지금 저대로 계속 갈 수는 없을 거다. 민주당이 쪼개져야 되도록 하는 이 방안을 국힘은 고민을 하라. 이렇게 저는 항상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뭐 국힘 자기네들이 지금 쪼개질 그런 지경에 있어요. 그죠? 국힘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힘에서는 이재명 연임 개헌이 바로 이재명 개인을 위한 개헌이라는 이미지를 국민 여론에 각인시키면은 이것이 국힘으로는 유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내부의 긴장을 외부에 증폭시키는 것이 야당의, 즉 국힘의 전략적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들켰잖아요. 그죠? 자기 대통령 재출마해서 대통령 연임하겠다. 그 다음에 4년 연임제니까 한 번 더 하겠다. 4년 한 번 더 개헌 헌법 하에서 한 번 더 4년 곱하기 4년 해서 연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조원철 때문에 이게 겉으로 그냥 수면 위로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원철 발언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내 뜻하고 다르다. 그래야지 지금 좀 자기가 오해를 받지 않겠죠. 헌법 해석의 중립성을 훼손한 발언이 장기 집권 시도로 비춰지는 순간에 정치적 부담은 대통령 본인에게 돌아갈 겁니다. 조원철 발언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조원철 발언이 이거는 뭐 오히려 실수다 뭐 등등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단순한 또 그런 식으로 그런 의도로 답한 것이 아니다. 예? 또 국민의 결단 사안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했던 것이 대통령의 그 4년 연임제로 해서 재출마 개헌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개헌을 하고자 했던 그런 그 의미로 자기가 답변했던 것은 아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어중간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해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조원철 처장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통해서 헌법 존중의 의지, 즉 헌법 128조 제2항의 그 대통령 단임제 조항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 그게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가서 조금 임기 중반이나 이때 가서 개헌을 해서 자기가 장기 집권의 재출마의 그 의도를 비추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 너무 빨리 이것이 드러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통으로서는 그게 별로 유리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집을 값에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서 조원철을 도려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또한 이 사안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파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면 개헌 논의는 곧 내부의 권력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 안에서 당내 투쟁, 당내 갈등이 심각해지고 친명, 비명, 반명 이렇게 해서 반명은 뭐 특별하게 없어요. 친명, 비명 간에 민주당이 갈등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비명은 친청내 그러니까 친정청내 이런 바로 재결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당이 쪼개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당내 권력투쟁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민주당은 막아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 지도부는 논의를 국민적 합의의 틀로 전환하고 당내 분열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국힘에 대한 전략,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전략, 민주당에 대한 전략 이것을 제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제의를 하는 겁니다. 당 지도부는 논의를 국민적 합의의 틀로 바꾸고 당내 분열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라. 이재명 연임 개헌이라는 구호가 오히려 민주당의 단결을 해치는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헌법은 권력의 욕망을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권력의 욕망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헌법이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 안에서 권력 통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비상대권,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이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권력의 무분별한 대통령의 권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권력 분립이라든지 또 권력에 대한 통제, 대통령 권력에 대한 통제 장치를 이것저것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대의기관에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고 또 대통령의 각종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또 위헌위법심사 또 그런 판단을 하는 이런 또 제도들을 헌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은 권력의 욕망, 즉 독재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권력의 욕망,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헌법이라는 거죠. 국민의 결단이라는 미명으로 헌법의 금기를 느슨하게 만들게 되면요, 그 결단은, 국민의 결단은 바로 국민의 이름을 빌린 권력의 결심이 되는 거예요. 조원철의 발언은 언어의 실수가 아니라 권력의 방향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냥 말실수로 조원철이 그렇게 말실수로 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권력 의지가 조원철의 저와 같은 표현으로 해서 국민의 결단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출마하는 거, 개헌 후에 재출마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조원철 발언에서 드러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헌법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적 신뢰를 복원하고 민주당은 분열을 자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민의힘의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도 없고 의석도 없고 의욕도 부족한 국민의힘에게 전략을 제공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국힘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석 논란이 아니라 헌법 질서와 권력 윤리의 시험대라는 인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이재명 연임 개헌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헌정 질서를 지키는 길이며 민주주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연임 논란이 의외로 다른 것도 아닌 법제처장 입에서 국감장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중에 핵심 인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의혹을 더 사게 되는 거죠. 조원철이 이 말 외에 대통령 재출마라든 개헌 후에 재출마라는 이 말 하기 전에 무슨 말부터 했는 줄 압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지금 소송, 형사소송, 그 다음에 12개 범죄 혐의 모두 다 이거는 무죄다. 무죄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를 해봐서 안다. 이러면서 사법부를 급박하는 사법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조원철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조원철이 이재명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쏙쏙들이 그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과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뭐였다? 대리인이었다. 변호사였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형사처벌 받을 만한 일이 아니더라. 유죄 판결 받을 일이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권력을 쥔 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법부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사법부의 재판을 통한 적극적 권력 견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해질까요? 저는 상당히 어쨌든 그 결과가 어떻게 날지 상당히 기다려집니다. 어떻든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볼까요? 잠시 여러분 또 뜸을 들여봅시다. 그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2, 3, 4, 5. 자,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재판소원 관련해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재판소원 논란의 허상, 국민의 권리구제가 아닌 정치 포장술이다. 이렇게 며칠 된 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거를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전히 현안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소원 도입을 놓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헌법의 본질을 외면한 무지의 현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당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명분으로, 야당은 정치 보복을 방패로 삼아 서로 공격하지만 그들의 싸움에는 헌법의 정신도 법의 논리도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헌법의 뼈대가 서서히 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재판소원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투게 하자는 제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억울한 국민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감성적인 이런 구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법적 확정력의 붕괴를 전제로 한 위험한 발상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확정이 된 그것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해서 또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끝난 소위 기판력이 인정이 되는 그런 그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는 허물어지게 만든다는 것. 이거는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법은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 위에 신뢰를 세웁니다. 그러나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한번 끝난 재판이 다시 열리고 대법원의 권위는 흔들리며 사회 전체의 법적 안정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법의 종국성이 사라진다면 법치주의는 허공의 말이 된다는 거죠. 민주당은 이를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헌법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독일식 모델을 기계적으로 이식하려는 위험한 실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독일 기본법은 독일 헌법이에요. 그런트게제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얘기하듯이 독일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사족으로 또 한마디 제가 또 떠올라서 저 아는 게 자꾸 여러분들께 하나 더 보탤게요. 독일 기본법이 헌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기본법이라고 썼느냐? 잠정적인 그 헌법의 명칭이었어요. 독일에서 동서독 찢어진 상태에서 전후 독일이 출범을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 이쪽 서독 쪽에서는 그룬트게제츠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게 동서독 통독이 되면은 그때 우리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 즉 페어파숭이라고 하는 것, 이게 헌법이거든요. 페어파숭이라고 하는 헌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통독이 되면은 동서독 통일이 되면은 그때 독일 헌법이라고 하는 명칭, 페어파숭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로 일단 그때 가서 쓰자. 지금은 기본법 그룬트게제츠라고 하는 명칭을 쓰자. 통독되면은 그때 통일헌법, 페어파숭이라고 하는 그런 헌법 명칭을 그때 가서 쓰자. 이렇게 했는데 기본법이라고 하는 동서독 분리된 상태가 너무 오래 갔죠. 너무 오래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독일 국민들이 페어파숭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에 대한 어떤 친밀도보다 독일 헌법은 그냥 그룬트게제츠 대문자 GG를 개개라고 합니다. 독일어로는 EFG 해서 개가 EFG 할 때 EFG 이렇게 대문자든 소문자든 이걸 개라 그래요. G를 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라고 하는 이 그룬트게제츠 이게 독일 국민들한테 너무나 익숙하다. 이거는 완전히 삶이 돼 있다. 독일 국민들한테 체질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회파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봤자 국민들한테 체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그런떻게 됐지. 이것을 헌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대로 유지시키자. 통독이 됐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통독 이후에도 그대로 독일 기본법이라고 하는 명칭, 이것을 헌법을 의미하는 독일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 그런떻게 됐죠?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이렇게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기본법의 그대로 여전히 지금도 헌법으로 바꾸고자 했는데 그걸 안 바꾸고 그대로 기본법으로 쓰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께 상식을 하나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 기본법, 즉 독일 헌법에 의하면은요, 헌법재판소하고 독일의 대법원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사법부의 최상위로 두고 그 아래 5개의 연방 최고법원 오버스테 분데스게리히테를 두고 있습니다. 즉 독일은 헌법상 헌재가 대법원의 상위기관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 헌법, 우리 헌법은 제5장의 헌법 법원을 두고 있고 또 제6장의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는 법원의 상위기관이 아니라 별개의 헌법기관이며 또 법원의 장에 있는 그 제5장에서 대법원은 사법권의 최고기관이라고 이렇게 제5장 법원의 장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권의 최고기관이다. 그 밑에 이제 하급심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헌법 질서의 정합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재판소원은 결국 헌법을 거스르는 사법의 정치화로 귀결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헌재의 판단으로 뒤집힐 수 있다면 법관의 독립은 형식만 남고 실질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헌법 101조에서 사법권의 귀속, 조금 전에 봤던 거죠. 헌법 103조에서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재판. 그 다음에 헌법 107조에서 위헌심사권. 이 모두가 공허한 조문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법관이 헌법재판소의 눈치를 보고 정치권이 헌법을 통해 판결을 다시 뒤집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개헌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가 이 논의를 감정과 구호로 왜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라고 외치지만 그 속에는 권력의 불리한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인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국힘에서는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외치지만 그 너머의 법리적 본질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민주당의 그 감성적 구호로 해서 당신들이 법원에서 3심제까지 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당신들이 권리구제를 못 받고 억울한 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에서 헌법소원으로 해서 한 번 더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겠다는 게 그게 당신들 국민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냐. 이게 국민들한테 먹혀든다는 거죠. 그런데 국힘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국힘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방탄용이다. 사실 재판소원 인정하는 거. 이게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한테 잘 먹히지 않는 거예요. 헌법을 들고 싸우는 두 정치 세력이 정작 헌법을 이해하지 못한 채 헌법을 무기처럼 휘두르고 있는 그런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제도의 본질이 아닌 프레임의 언어만 듣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이 실제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환상이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에게 재판소원 한 번 더 재판 기회를 준다고 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의 송사문화, 그러니까 재판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하는 이런 문화에 있어서는 송사문화에서 끝까지 가보자는 이런 오기는 이미 악명이 높다. 악명이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끝까지 저놈한테 재판에서 질 수는 없다. 내 재산을 다 팔아치우더라도 저놈 꺾을 거다. 이길 거다. 재판에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그런 오기 재판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겠다 하니까 재판소원 제도를 열어놓으면 또 재판은 또 끝까지 갈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재판소원이 도입되면은 대법원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이제 대법원에서 내가 이겼는데 상대방이 헌법소원 제기해서 다시 다툴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는 또 대응해 줘야죠. 변호사 민원 늘어나고 재판은 수년간 또 더 이어지고 그 사이에 집은 팔리고 인생은 무너져요. 이긴 자도 진 자도 모두 다 마지막에 가서 재판 다 끝나고 재판 소원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패가망신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법적 안정성이 무너진 사회의 민낯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은 한 번 더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소송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원은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권력과 여론이 법을 흔들 수 있는 통로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확정 판결을 다툴 가능성을 헌재의 법정에서 활짝 열어놓는 순간에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대법원에서 난다 하더라도 사법부 안에서 이미 재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왜 또 헌법재판소의 다른 기관의 재판 소원으로 다투겠다는 겁니까? 한 번의 불편한 판결이 거추장스럽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의 원리를 망가뜨리면서까지 다시 쓰게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헌법을 바꾸는 나라가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누구를 위해서 헌법을 바꾸겠습니까? 분명히 또 그런 일이 반복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재판 소원을 논의하게 된다면 좀 진짜 재판 소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요. 그러면은 진짜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범위는 명백한 위헌적 재판이나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한정돼서 그럴 때 재판 소원을 허용해야 된다는 거죠. 남소를 방지하는 각하 절차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회 간의 권한 충돌을 조율하는 법제 정비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재는 모든 재판을 다시 심사하는 초헌법기관으로 변질되고 법원은 헌재의 하급심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해체하는 거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 소원은 헌법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정치의 흉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고 법의 권위를 무너뜨리며 국민을 끝없는 송사의 늪으로 내몰게 됩니다. 그래서 법치는 감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법 그 자체, 법이라고 하는 그 질서 위에서 법치라고 하는 것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가 헌법을 도구로 삼는 순간 헌법은 더 이상 국민의 보호막이 아니라 권력의 장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헌법은요, 한 사건을 위해서 구부러뜨릴 수 있는 그런 종이가 아니에요. 헌법은. 그것은 국가의 몸통이자 법치의 뼈대라고 할 것입니다. 독일에서 재판소원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고 해서 독일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것은 독일은 독일이고 한국은 한국입니다. 우리 헌법 하에서 재판소원 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조가 다르면 제도도 달라야 하는 거죠. 지금의 재판소원 논의는 그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의 마지막 방어선을 정치가 허물어뜨리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민주당이 원하는 재판소원 도입론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아니라 법의 종국성을 파괴하는 입헌주의의 자살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무너뜨리는 제도는 개혁이 아니라 폭주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앞에 법치냐 정치냐 또는 정치를 또 그 특정 권력 집단이 하는 정치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것을 권치, 권력치, 권치라고 이렇게 또 용어를 쓰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앞에는 법치냐 정치냐의 결단이 놓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법치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치를 택할 것이냐. 정치에 의해서 법이 무너지는 것을 택할 것이냐. 정치에 의해서 사법부가 무너지는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치 위에 법치를 놓을 것이냐. 이 결단은 우리 국민들이 내려야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과제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또 하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왜곡죄 관련한 것인데요. 법 왜곡죄 아까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께 소개를 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법 왜곡죄, 정의의 이름을 빌린 권력의 칼날이다. 법 왜곡죄라는 명칭만 들으면 정의의 회복과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 입법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한 위험한 도구이자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입법 폭주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나 검사가
법의 해석을 고의로 왜곡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이 법안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핵심 원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해석은 언제나 복수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거죠. 동일한 조문이라도 해석과 적용은 사안이나 가치 판단 그리고 시대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하나의 어떤 조문을 놓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 사람마다 모두 다 그 조문에 대한 느낌, 해석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러한 다양성은 헌법 103조가 보장한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된 심판의 실질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은요, 그 해석의 다양성이 오히려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그 해석의 다양성이 고의적인 법 왜곡으로 이렇게 전환돼서 처벌받게 되는 이런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법 왜곡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권력이나 정치 세력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법을 왜곡한 결과라고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면은,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면은요, 그 법관은 순식간에 단숨에 형사 피의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정치권이 정답을 정하고, 즉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관이 그 정답에서 벗어나면 범죄자가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여러분들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는 삼권 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입법적 독소입니다. 입법부가 행하는 독소라는 거죠. 독일 형법 339조에 의하면은요, 레히트 보이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히트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S는 이제 연결 단어예요. 두 개 단어를 연결한 거예요. 보이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겐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의 명사형이거든요. 보이겐 하는 것은 보이겐이라고 하는 것은 휘다, 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의 굴절, 그래서 법의 왜곡이라는 거예요. 레히트하고 보이궁하고 두 개를 합성어죠. 그래서 레히트 보이궁, 법의 굴절, 법의 왜곡, 이것을 범죄로 독일 형법 339조에서 법 왜곡을 형벌 규정으로 도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일 형법 339조의 법 왜곡죄를 모델로 삼았다는 주장, 이것도 그런데 실질은 달라요. 우리하고 이 조문을 도입한 배경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허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요, 나치 체제의 반성 속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에 굴복해서 법 질서를 파괴한 법관을 처벌하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권력에 굴복해서 법 질서를 파괴한 법관, 나치에 부역했던 그 법관을 처벌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적용 요건은 독일에서도 극히 엄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하고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지금 현재 권력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법대로 재판하는 사람이 오히려 법대로 재판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지금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법 왜곡죄 아닙니까? 현재 권력에 맞서서 법대로 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법관 검사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법 왜곡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독일에서 도입한 법 왜곡죄 도입 배경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독일에는 히틀러에 부역했던 법관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은 민주당과 이재명 권력을 현 대통령 권력을 권력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법대로 또 법의 원리대로 그렇게 재판을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 그 법관을 처벌하기 위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법 왜곡죄라는 거죠. 어떻든 간에요, 독일도 그 적용 요건을 되게 엄격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의식적이고 중대한 법 질서 파괴 행위가 입증돼야 된다.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이고 중대한 법 질서 파괴 행위가 입증돼야 되고, 단순한 법리 오해나 판단 차이는 전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유죄 판결은 법 왜곡죄로 해서
기소가 됐겠죠. 왜 기소 안 됐겠습니까? 제도가 있는데 사건은 생기죠. 지난 수십 년간 유죄 판결은 한 손으로 꼽을 정도로 거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제도는 유지하고 있지만은 실제 적용을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그 존재 자체가 사법의 공정성을 상징하고 또 경계시키는 그런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 왜곡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함으로써 법 왜곡 행위를 못하게 하는 소위 그 경고의 의미로서 조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또 한편으로는 일본은요, 아예 법 왜곡죄 자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 독립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법관의 비위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적 징계 절차로 통제를 하되 형사처벌의 형사처벌의 위협을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법관 검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진짜 완전히 치외법권적인 그런 그 징계 영역에 해당이 되잖아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법관과 검사에 대해서 그 징계 처분의 수위가 법에 상당히 강하게 규율이 되어 있어요. 다음번에 한번 여러분들께 또 기억나면 제가 챙겨서 그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징계를 당하도록, 더 중한 징계를 당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 형사처벌로 해가지고 법관 검사를 그렇게 통제하겠다, 제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일본에서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법의 자율성과 책임을 함께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성숙한 법치국가는 권력의 간섭보다 제도적 자정 능력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법 왜곡죄 논의는 그 본질이 정반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입니다.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는 법안의 방향은 법을 조작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정치적 구호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이 구호의 실질적 의미는 정당한 재판과 수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낸 법관과 검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법의 독립을 회복하자는 명분 아래 정치권이 사법을 길들이려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이것은 명백한 권력분립의 훼손입니다. 사법부는 권력의 분립구조 속에서 정치적 다수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재판과 수사의 해석에 형사적 제재를 가하게 되면 법관의 양심은 정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정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판결은 법의 판단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 보기로 변질이 될 겁니다. 법원이 국민이 아닌 정치권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 민주주의의 방파제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국민의 권리 침해입니다.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되면은요,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즉 우리 헌법 27조에서의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실질적으로 아주 공허해지죠. 사법의 독립은 법관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재판이 왜곡되면 피해자는 언제나 국민입니다. 법이 권력의 함용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 시민의 권리는 무력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의도 또한 상당히 노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법왜곡죄, 판사선출제, 법관탄핵죄는 사법부에 대한 삼각 통제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중의 통제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법관 탄핵은 정치적 파면이고 판사선출제는 인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또 법왜곡죄는 형사처벌로서 법관을 제재하겠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결합시키면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제도화되면은 사법부는 입법부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법은 권력을 감시하는 제도적 방패여야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은 권력의 방패막이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독일의 경험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준다고 하겠습니다. 나치 독재의 비극은 권력에 굴복한 사법부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어요. 칼 슈미트가 왜 지금도 그렇게
비난을 받겠습니까? 법 왜곡죄는 그 반성 위에 세워진 제도, 독일에서의 그런 권력에 굴복한, 나치 권력에 굴복한 사법부로부터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 반성 위에 세워진 제도가 바로 법 왜곡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정치가 내세우는 법 왜곡죄는 그 반성의 제도를 거꾸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권력의 불리한 판결을 통제하고 사법부를 정치의 울타리로 끌어들이려는 수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나치 독재로의 회기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는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의 칼날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의 본질은 권력을 제어하는데, 권력을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권력이 법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거꾸로 권력이 법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법치가 아니라 통치와 권취로 돌아간다는 거죠. 나치 독일로, 나치 독재로 돌아간다는 거죠. 지금 필요한 것은 보복적 입법이 아니라 헌법적 절제와 제도적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의 독립을 지키는 일은 꼭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권력의 칼이 아니라 국민의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의 이름을 빌린 칼날이 헌법을 찌르도록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이 온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공허한 이름만 남게 되는 그러한 공허한 법치주의로서 그렇게 존재할 겁니다. 이름만 남는 법치주의. 북한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도 민주주의가 있지만은 그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의 그런 민주주의 개념은 아니죠. 그냥 균등하다, 하향평준하다, 이런 의미로서의 민주주의죠. 다수가 카드로 해서 전원일치 통과시키고 하는 그 북한에서의 전국인민대회, 전국인민대회는 중국이네요. 북한에서 인민대회에서 완전히 그게 다른 반대하는 그 딱지 하나, 이래 카드 하나 올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질질 끌려 나가서 숙청당하는 그와 같은 민주주의, 그게 바로 북한식 민주주의인데, 그런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것을 혐오하는 민주주의죠. 그래서 똑같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더라도 다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그런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그럴지인데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 과거 나치에서 악법을 만들어 놓고 그 악법을 만드는 의회를 자기 사람들로 군부로 채워놓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법대로 하는 것, 그것이 법대로다, 법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소위 형식적 법치주의론자, 그게 독일의 칼 슈미트, 독일의 히틀러 시대의 법조인들의 그 보조 논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되죠. 아무리 법이라도 잘못된 법, 위헌적으로 만들어진 법, 내용이 위헌인 법, 이런 것들은 이거는 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통과가 그렇게 국회에서 가결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심판, 또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 이런 제도를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 법치주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는요,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한,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를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람들로, 진보 재판관들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도 아닙니까? 형식적 법치주의로 지금 차곡차곡 지금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그래서 공허한 법치주의, 공허한 민주주의만 남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제가 그런 우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